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학적으로 경전 읽기 시리즈의 첫 번째 경전이네요. 정몽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경전이라고 하면 뭐 사서 3경 정도는 돼야, 적어도 5경 정도는 돼야 경전이죠. 성인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것을 경전이라고 할 텐데, 이 정몽은 북송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000년 전인가? 네. 1000년 전에 북송시대 학자인 장제가 쓴 책입니다. 성인이라고는 그 후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북송오자라고 그래서 위대한 북송의 5명의 현자라고는 불리는 분이죠. 그래서 그 경이라고 하기에는 성인이 아니니까 원래 그동안의 뭐 관습으로는 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전이라고 하기에는 뭐 해줄 만은 하겠다, 뭐 이럴 수 있겠는데, 뭐 성인의 범위를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저도 성인이 될 수 있고, 들으시는 분께서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유영훈 연구원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품을 수 있다는 게 오늘날 현대적인 메시지라면, 1000년 전에 이렇게 위대한 또 작품을 남기신 장제 선생님을 성인으로 생각하고 읽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이 남긴 말씀이라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을 오늘날 내가 어떻게 읽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고, 나도 그것을 닮아서 나도 어떻게 성인이 되어볼까 라는 관점에서 읽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아학적으로 경전을 읽는다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네, 이게 고루한 철학책, 뭐 동양 철학책, 뭐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메시지, 이 장제 이분도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궁극의 인간이 되어볼 수 있을까 꿈꾸면서 그 꿈꾼 고민의 결실을 남긴 것을 우리가 또 이어받아서 그 같은 고민의 연장선 속에서 내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실천해보고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깊게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편이 태화편입니다. 몇 개, 총 정몽이 몇 개의 편이죠? 총 17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개 편. 17개 편. 네. 네. 17개 편의 첫 편인데, 꽤 길죠? 꽤 길어요. 오늘 뭐 첫날이라서 아주 짧게 준비한 것 같은데, 또 태화도 또 여러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뭐 한 첫 번째 단락 정도 오늘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이걸 정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을지, 아니면 중요한 편 추려서 읽어야 될지, 뭐 진행해보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7편 중에서 태화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편이죠. 가장 핫 이슈인 장입니다. 그래서 뭐 태화만 읽어도 정몽 다 읽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과정은 저희가 지난 한 1년 동안 이 장제의 정몽과 이 정몽에 대해서 역대 가장 유명한 주석이 청나라 때 이 왕부지가 남긴 주석서가 가장 유명한 주석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국내 번역이 안 되어 있어서 정몽은 번역되어 있지만 정몽을 새롭게 다시 번역하고 또 왕부지 주석을 저희가 번역하는 것을 최근에 마쳤는데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들 이제 마지막 교정 작업도 하고 있고 해설 작업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업무를 우리 연구 담당을 유영훈 연구원이 해줬고, 사실상 저희
출판 준비의 일환이어서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거나 이러면 발견되시면 지적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고요. 좀 더 정확한 결실을 거두는데 또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또 적극적으로 저희도 같이 고민해보고 반영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편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이어받아서 한번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퇴화편에 처음 시작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 영상 밖에 김진석 연구원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로 출연을 하시더라도 놀라지 말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핵심 번역을 다 했고 이제 마지막 정리 작업도 두 사람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몽은 첫 번째로 태화편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여러 태화편을 좀 여러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읽으려고 하고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그 내용만큼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만큼만 하나요? 네. 짧네.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문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걸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첫 출발은 이 정도 분량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분량은 다를 수 있는데 태화편 전체가 2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그 분량이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 문장들을 한번 다루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한 4문장 정도로 나눠가지고 제가 쭉 읽어보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화는 이른바 도이다. 그 안에 뜸과 가라앉음, 오름과 내림, 움직임과 고요함, 서로 감하는 성을 포함한다. 이것이 얽히고 설킴, 서로 번갈아 듬, 이김과 심, 굽힘과 폄에 시초를 낳는다. 그것이 올 때는 기미가 쉽고 간단하고 그 끝에는 광대 견고하다. 쉬움에서 주제함을 일으키는 것은 건이던가, 간단함에서 법을 드러내는 것은 곤이던가, 흩어지고 달라져서 형상화할 수 있으면 기가 되고 맑아지고 통하여 형상화할 수 없으면 신이 된다. 야마와 인혼만도 못하다면 태화라고 말하기에 부족하다. 도를 말하는 사람이 이것을 알면 도를 안다고 할 만하고 역을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보면 역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지 않으면 비록 주공의 훌륭한 재능과 미덕이라도 그 지혜를 칭찬하기에 부족할 뿐이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다뤄볼 분량입니다. 네, 뭐 이해하시기 쉽게 잘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동양의 서적들은 이 첫머리 수장에다가 공력을 제일 많이 들이죠. 중용도 천명지위성에서 첫 번째 첫머리에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 들어있고, 그 도덕경 같은 경우에도 도가도 비상도 해서 누구나 들어봤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첫머리에 제시되어 있죠. 이 정몽 전체에 이 태화가 첫 편이고 그 태화의 또 첫 단락입니다. 가장 커다란 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도를 안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다 배웠다면 역을 깨우쳤다, 주역을 다 깨우쳤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거 모르면, 지금 이 단락 이해가 안 갔으면 아무리 똑똑한 또는 훌륭한 주공이라고 그러면 공자가 제일 공자께서 흠모했던 그 말하자면 주나라를 세운 주 무왕의 동생이죠. 그 주공의 그 훌륭한 재능, 미덕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거 오늘 하는 거 이해 안 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꽝이다. 그래서 그
그만큼 오늘 한 이야기에 가장 그 오묘한 또는 이 아마 장자가 평생 깨우쳤던 그 도와 역의 진실이 온축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본인이 그걸 자신 있게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배워야 한다. 이렇게 첫머리에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좀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좀 한 문짝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머리에는 태아 소위도라는 그 말이 처음을 이제 꽝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태어라는 그 주제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 태어라는 것이 이른바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와 도가 뭔지를 아는 것이 이 문장에선 중요할 텐데요. 일단 태화는 그 주역에서 인용한 그 나오는 용어고요. 도 역시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태화는 건도가 변화함에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하여 태화를 보전하고 합하니 이에 이롭고 곧다라는 문장에서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이름 일양 위지도라고 해서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라는 문장에서 주역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태화와 도의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볼까요? 네.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문장은 이 태화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없네요. 앞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뒤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주황색으로 설명한 용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화 안에 이 중간에 있는 이러한 것의 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그것이 이러한 시작을 낳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이 안에 이 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이런 그 특징을 갖는 시초를 낳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아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뭐 다 번역을 달았네요. 네. 붙임이라든지 승강이라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죠. 크게 첫 단락을 네 파트로 나눴을 때 그 네 파트의 중에 이제 가장 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입니다. 태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도인데 그것은 뜨고 가라앉고 붙임, 승강, 오르고 내리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또 서로 감하는 그러한 성질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온이라는 말 어려운 말인데 이따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얽히고 설킨다. 얽히고 설킨다는 거는 뭐 그냥 막 엉망진창 설킨다는 게 아니고 우리 태극기 그렸을 때 밑에는 빨갛고 위에 거꾸로 얘기했네. 밑에는 파랗고 위에는 빨갛고 이것이 서로 이렇게 한쪽은 둥글게 꼬리는 가늘게 파란 것이 둥글게 꼬리가 가늘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갈마들면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서로 어울려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고 상탕 서로 번갈아 들고 있고 이기고 지고 굽히고 펴고 하는 것의 시초가 되는 거죠. 시초를 낳는다. 근데 이 앞장에 한번 보실까요? 이 태화를 도라고 한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태화가 장자가 만든 말이 아니고 역전에 단전에 주역을 해설한
그 파트를 역전이라고 하죠. 흔히 공자님께서 지으셨다고 이렇게 높여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후대에 많은 학자들이 붙인 해설서겠죠. 역경에 대한 그 역전 단상의 건도의 변화는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는 이따 나오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각기 성명을 바르게 하는데 거기에서 태화를 보존하고 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명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또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말이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성은 이 현실적인 거,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지금 우리 몸의 이 현실, 현실태, 실현태라고 보고 명은 궁극적인 거, 잠재태, 뭐 이런 거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또 이제 자세하게 우리 같이 의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성명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거, 이 실현된 모든 거, 또한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이 궁극의 모든 거, 그런 것들이 다 보존되어 합해진, 올바르게 보존되어 합해진 그것, 궁극과 이 말단, 현실과 이 잠재,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그것을 태화라고 한다. 뭐 알듯 말듯. 무슨 큰 거를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클 태자 대도 아니고 더 큰 태잖아요. 태화 아주 크게 어우러짐 그것을 표현한 말인데 무언가 그냥 단순한 용어는 아니구나 무게감이 이런 느낌은 들죠. 네. 도는 이 태화를 도라고 했고 이 태화는 다른 말로 하면 도입니다. 근데 태화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하여 우리 한번 끌고 나가 봅시다. 이런 뜻에서 이제 태화를 첫 두 글자로 썼을 텐데 이 도라고 하는 것 역시 역전에서 나오는 말로 이름 일양 해서 지휘도 했습니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바로 도다. 한 번 했다가 한 번 양했다가 이 두 전혀 서로 상극인 전혀 반대되는 이 두 가지의 계기가 서로 어우러져서 번갈아 어우러져 이 섞이면서 함께 둘인데 함께 하나인데 둘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 또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 이 사태를 도라고 하자. 이게 이제 역전의 정의죠. 도에 대한. 즉 태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실과 저 궁극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그냥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두 계기 또는 뭐 힘 또는 국면 이런 것이 서로 갈마들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이 크게 하나 되는 거 이런 이미지를 한번 네. 상상하시면 되겠죠. 네. 네. 이어서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이제 이어지는 문장도 사실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태화 위지도의 그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게 다음 두 문장이죠. 그래서 뜨고 가라앉는 거, 오르고 내려가는 거, 움직이고 고요한 거, 이런 것들이 서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고 서로가 서로를 느끼면서 진행되는 그런 사태들, 그런 상태들, 그리고 그것이 얽히고 설키고 서로 번갈아 들고 이기고 지고 굽히고 펴고 다 위에 쪽에는 두 번째 문장은 좀 상태에 가까운 느낌들, 아래쪽은 조금 더 동적인. 네, 운동에 가까운 느낌들, 좀 더 역동적인 느낌들. 그러나 똑같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상반되는 두 계기. 아까 일음 일양 위지도 일음과 일양이 서로. 근데 이것이 싸우고 대립하고 치고받고 서로 한쪽이 한쪽을 죽이지 못해서 압도하지 못해서 대립만 하는 게 아니라 뜨고 가라앉고 이기고 지고 또 오르고 내리면서 서로 갈마들고 서로 뒤섞이면서 크게 하나 되는 거, 그러한 것이 시작되고 함장되어 있고 그런 계기가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또 그 가능성이 그 안에 중함, 그런 성질이 다 어떤 포텐셜 에너지, 그 잠재적인 것으로 함장되어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표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네. 이어서 태화에 대해서 또 다각도로 설명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문장은 그것이 올 때, 여기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문장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 때는 이러하고 또 그것이 끝날 때는 이러하다 라는 대꾸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올 때는 기미가 이간하다. 여기서 주역할 때 그 역자는 바꾸다는 뜻이 있는데 이자로 읽으면은 쉽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쉽고 간단하다는 뜻이 되고요. 그런데 끝에서는 광대하고 견고하다라고 뭐랄까 이번에도 좀 대칭적인 설명을 이어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문장은 이거 저희가 의문문으로 사실 번역을 고쳤는데 이게 좀 잘못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쉬움에서 주제함을 일으키는 것은 건이던가 라고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함에서 법을 드러내는 것이 곤이던가 라고 해서 이제 좀 더 태화의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이던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강조하는 용법이잖아요. 예, 그렇게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건일이라 해도 되겠죠. 건이던가 해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용어들이 사실은 또 주역에 다 언급이 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광대라는 부분은 주역 개사상에 역이라는 것은 광하고 대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즉 아까 앞에서 표현한 그 광대라는 용어가 결국은 또 역을 지칭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건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제가 여기 그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믹스돼 가지고 앞에 이제 본 문장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문장을 장제가 이해한 채로 그거를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좀 섞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개사 하편에 건도는 남성을 이루고 곤도는 여성을 이룬다. 건은 큰 시작을 알고 고는 만물을 이루게 한다. 건은 쉬움으로 주제하고 고는 간단함으로 능하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그 쉬울 이자, 그 다음 알지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함의 그 용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형상을 이룸을 건이라 하고 법을 드러냄을 곤이라 한다. 그래서 효법이라는 용어가 또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광대 뭐 이런 것들이 미리 이미지를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것이 다 역의 이미지, 역전에서 지금 모든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태화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금 음양, 이름이량 하는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 줬고 그리고 계속해서 광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곤, 그 다음에 효법, 이와 간 이런 모든 용어들을 지금 뭐 개사전이라든지 이렇게 역전해서 가져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태화편은 말하자면 장제가 역전의 깨달음, 역전에서 읽고 그것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기 나름대로 깊게 소화해서 표현한
문장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했다기보다 지금 건곤도 쉽고 간단하다, 쉽게 알고 간단하게 일한다, 간단하게 해낸다, 간능, 해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파트에서, 개사전 다른 파트에서는 건은 성상, 상을 이룬다, 고는 법을 본받는다 또는 법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서로 믹스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 이와 간, 그리고 지와 효법, 기지와 효법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개사전에 나오는 두 가지 부분을 믹스해서 패러프레이징 한 거네요. 그래서 건과 곤으로 지금 아까 음양의 여러 가지의 서로 갈마들고 서로 대립하면서도 어우러지는 그 표현들을 이제 살짝 용어를 바꿨네요. 뭘로 바꿨죠? 건곤으로 바꿨네요. 건곤의 용어로 바꿨네요. 그래서 그 건곤이 이 작용이 시작될 때, 그것이 시작될 때 아주 그 기미가 아주 쉽고 간단하고 그것이 끝에 가서는, 궁극에 가서는 아주 광대하고 견고하고 공자께서 흐르는 물을 보고 어떻게 감탄하셨죠? 흐르는 물이 이와 같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이 밤낮 없이 흐르는구나. 밤낮 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구나. 그 흐르는 것이 이렇게 줄줄줄줄줄 뭐 쉼없이 그냥 아주 어려움 없이 저렇게 잘도 흐르네. 그게 이 간이죠. 그런데 잘도 흐르는데 저것이 밤과 낮이라는 규칙성 속에서 밤낮 없이 끊임없이 항구하게 흐르는, 그것은 또 광대하고 견고한 또 어떤 이치의 세계죠. 이치가 함께 담겨져 있죠. 그냥 절절절절절 흐르는 저 간단하고 쉬운 저 시냇물 흐름 속에서도 어떤 밤낮 없는 항구함, 이런 광대 견고함이 들어있죠. 그런 공자님 이렇게 툭 내뱉으신 것 같지만 이게 다 역의 깨우침이죠. 이제 그것이 개사전에도 승계되어 있고, 그거를 또 장제도 이렇게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하는 것과 효법하는 것, 이 알미 이렇게 탁 시작되는 거, 일어나는 거, 그것은 이 건의 어떤 그 쉬운 작용이고, 그리고 효법, 이때 법은 그 헌법 할 때 그 법이라기보다 어떤 구체성, 규율성, 뭔가 이렇게 물건 만들어지려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무언가 구체적 질서가 있어야 어떤 무언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형상화한 표현이 법입니다. 그래서 효법은 또 무언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질 때 턱하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얘기하면 진료에 형상이 부여되어야 되잖아요. 진료가 형상을 본받아서 구체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되려면 무언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받을 효자, 그 본받아야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드러나고 이렇게 밝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성으로 간단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곤의 작용이리라, 또는 곤의 작용 아니던가, 그 곤의 작용이겠지. 뭐 의문문으로 해석해도 좋겠고, 호가 감탄문에도 쓰이니까 감탄문으로 해석해도 좋겠고, 네. 그래서 지와 법이 대꾸를 이루고, 이와 간이 대꾸를 이루고, 건과 곤이 대꾸를 이루고, 이 건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음양이라고 하는 이름, 일양, 그 다음 건, 곤,
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건곤 이러면 매우 어려운 느낌이지만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 이름하는 그 어떤 작용들, 이름하는 작용들, 그것이 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양하는 작용, 그 작용으로부터 드러나는 효과, 이게 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양의 작용, 양이 이루어진 그 효과, 양을 일으키는 그 주체, 어떤 그 채용의 개념이 모두 다 포괄된 보다 좀 더 큰 개념, 음양이 좀 더 현상적인 개념이라면, 드러난 개념이라면, 건고는 그걸 추동시키는 어떤 보다 그 밑에서 이렇게 좀 더 근원에서 이런 느낌, 네, 그렇게 이미지화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곤의 지와 법의 다 이게 이름, 일양, 이 서로 대립되는 것에 갈마듬, 어우러짐, 지금 계속 태화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궁극적인 작용들, 이걸 지금 건과 곤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드러난 어떤 그 태화로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 이거를 이름일양, 음양의 여러 가지 표현들로 지금 전개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인가요? 네, 네. 세 번째 단락이고 태화를 또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첫 번째 이제 문장을 보면 대꾸로 이루어져 있는데 흩어지고 달라져서 형상화할 수 있으면 기가 된다 라고 처음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흩어지고 달라지는 것과 대꾸가 되는 게 맑아지고 통하는 것이고, 또 아까는 형상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뒷문장에서는 그래서 형상화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거는 신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제시가 된 것은 이제 기와 신이고, 이 기와 신도 태아의 이제 어떤 그 현상이나 작용을 앞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문장은 이 태화가 야마나 인혼만도 못하다면 태화라고 말하기에 부족하다라는 문장인데, 문장 자체로 뜻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즉 태화라는 것은 인혼하고 야마의 특성과 인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야마와 인혼이 그래서 뭐냐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인용한 정거가 있는데, 야마는 장자의 소유유 편에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내용을 보면 야마나 진해는 생명체가 숨을 쉬면서 서로 불어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야마를 어떤 아지랑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런 느낌, 기운의 느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호는 역시 주역의 개사 하편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천지가 인혼하여 만물이 변화하여 엉기고 남녀가 정기를 얽음해 만물이 변화하여 생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혼이라는 것을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러니까 천지의 음양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이제 이런 뉘앙스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어떤 상반되는 무언가가 서로 갈맞으면서 작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천지 그리고 음양이기 때문에 어떤 제일 근본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야마는 이게 들판 야자죠. 말맞자고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말, 그러니까 아지랭이를 야마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아지랭이를 보면 뭔가 꿈틀꿈틀 그리고 저 막 이렇게 넓은 곳에 햇볕 착 내리쬐을 때 따뜻할 때 보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꾸물꾸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들판에서 말이 뛰노는 느낌이라고 이제 야마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죠. 이 야마나 지네가 장자에 나오는 표현에서 나온 말이라는데 이 생명체가 숨을 쉬면서 서로 불어낸 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이 광합성 뭐 이런 얘기를 전혀 몰랐을 텐데 이 식물이 산소를 내쉬어주면 동물은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쉬어주죠. 그 이산화탄소는 또 누가 숨을 들이키죠? 식물들은 또 이산화탄소를 다 들이키죠. 또 산소를 내쉬어주죠. 이게 말하자면 야마입니다. 야마 인온. 이렇게 서로 이 모든 이 우주 만물, 뭐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은 이런 상호 근거 속에 주고받음 속에서 이게 작용된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야마라는 말이. 그래서 서로 주었을 때 나는 줄 때 저쪽은 그것을 받죠. 저쪽은 준다고 할 때 이쪽에서는 받죠. 나의 줌은 나 아닌 너의 입장에서는 받음이죠. 그리고 너의 줌은 나의 받음이죠.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사태인데 나는 줬다 할 것이고 저 사람은 받았다 할 것인데 사실 그거는 하나의 사태잖아요. 서로 전혀 둘인데 상반된 둘인데 나와 너, 줌과 받음.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사태잖아요. 이것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이름, 일양, 굴, 신 지금 여러 가지 그 대립상들 이거는 우리가 대립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무언가 따로따로 남과 북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적군과 아군이 싸우는 대립관계처럼 생각될 텐데 그런 대립이 아니고 지금 이 태화의 이름이량은 지금 태화에서 말하는 건과 곤의 상호작용은 대립인데 내가 너에게 주고 받고 나는 너와 다르고 너는 나와 다르고 나는 줬고 너는 받았지만 지금 나와 너가 한 자리에 주고받고 있는 상황, 이 하나의 상황, 서로 대립된다고 하기 어려우면서 둘이면서도 그러나 하나인 상황, 하나이지만 엄연히 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 이 사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흩어져서 산수이 가상 위기 요 문장에 대해서 뭐 많이 해석들이 갈리는데요. 다 가능한 해석들이겠지만 좀 흩어지고 달라져서 형상화할 수 있으면 기가 되다. 위자가 워낙 영어에서 뭐 두가 되기도 하고 become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말하다가 되기도 하고 뭐 너무 많은 뜻으로 쓰이는 이 한자라서 뭐 해석이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흔히 있는 해석이지만 뉘앙스로 보면 기됨, 신됨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흩어지고 달라져서 형상화할 수 있음이 기이다. 그래서 그것이 기됨이다. 사람됨, 뭐 사람됨을 위인이라고 하듯이 그 기됨이다. 즉 흩어지고 달라져서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태화 안에서 그런 측면을 기라하고 청통해서 형상화하기 할 수 없는 거
이런 측면을 신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본의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문장 가지고 상당히 이 장제 선생이 유물론자로 이 오해받기 쉬운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무언가 태화 안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착착착 모여서 기가 되고 뭐 이렇게 다 기가 되고 기가 오늘날 표현으로 뭐 물질 뭐 이런 게 되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건 정신이 되고 뭐 이래 버리면 뭐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신과 물질의 뭐 이분법을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뭐 태화라고 하는 우주 속에 어떤 거는 물질이 되고 어떤 거는 뭐 정신이 되고 원리가 되고 뭐 이렇게 어떤 우주 발생론 비슷한 것이 될 텐데 물론 그렇게 해석한다고 문법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쭉 읽어온 그 문맥으로 보면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상반된 제일 처음에는 이름 일양의 도, 그 다음에 건과 곤의 작용, 역의 어떤 그 맞물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와 신의 어떤 두 계기로서의 맞물림, 이것이 지금 다 태화를 설명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지 난데없이 여기서 태화가 무슨 뭐 물질되고 정신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파편적으로 한 문장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석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화할 수 있으면 있다는 것이 기이고 있다는 측면이 기이고 형상화할 수 없다는 측면이 신이 되고 신이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뜻이 통하겠네요. 네. 그리고 야마와 이논 같지 않다면 태화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이 말은 태화는 뭐 같다는 이야기죠? 이논과 야마와 이논 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 말도 상당히 장제를 기철학, 아마 침 놓고 뭐 이렇게 기를 통하게 하고 뭐 마사지 해주고 뭐 이럴 것 같은 어떤 부분으로 오해받기 쉽게 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야마나 이논이나 약간 이미지가 뚜렷한 뭔가 아지랭이, 뭔가 아까 남녀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논, 어우러지는 어떤 교합의 느낌, 상당히 물질적이고 기 측면의 어떤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것을 그렇지 않으면 태화라고 하기 부족해 이런 이야기 한 느낌으로 봐서 태화라고 하는 건 상당히 유물론적인 건가 보다, 물질적인 기 같은 건가 보다,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전부 굴신, 상탕, 승강, 오르고 내리고 굽히고 펴고 뭐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걸로 지금 설명하고자 노력하잖아요, 장제가. 네. 그러니까 야마와 이논처럼 지금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를 이미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마와 이논만 또 못하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야마와 같이 이논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있는데 저런 것만 또 못하다면 그건 태화가 아니겠지. 태화는 그거보다 더 큰 어우러짐이겠지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락 남았나요? 네, 마지막 단락이고요. 네, 마지막 단락은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태화의 단락을 좀 강조하는
하는 의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장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를 말하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도를 안다고 할 만하고, 또 역을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역을 보았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와 같지 않다면 주궁의 훌륭한 재능과 미덕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지혜를 칭찬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앞에 이제 본인이 설명한 태화라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제 자기의 깨달음의 자부이기도 하고 너무 또, 중요해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강조이기도 하고 네. 앞부분에 한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뭐 벌써 앞에 한 이야기가 누가 들어도 중요한 것 같으면은 이런 강조가 필요 없겠죠. 앞에서 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같지 않고 뭐 알듯 말듯 뭐 음양 섞으란 얘기인가 뭐 아지랭이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고 굉장히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중요한 가장 도의 요체다. 그걸 깨우쳐야 된다. 라고 하나의 시크릿 코드처럼 이거 한번 정몽 전편에서 한번 깨우쳐보자 라고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책 덮지 마라. 계속 한번 읽어봐라. 여기까지 영상 보시고 다음 편 이제 안 보거나 하지 마시고 계속 봐달라. 봐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네, 이 도와 역의 내용이 장제가 생각한 깨달은 내용이 앞에서 이렇게 이미지되는 것을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태화의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봤고요. 준비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좀 질문들을 한번 다뤄보고 오늘 그 촬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하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장제가 이제 정몽의 첫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태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태화가 도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데 왜 굳이 태화라는 용어를 도입을 해서 이 전체 이제 첫머리를 이끌어 갔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거의 같은 시대에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주돈이가 선생이 무엇을 썼죠? 태극도설? 태극도설을 썼죠. 네. 그러니까 태극하면 이제 주돈이 선생 때문에 또 아주 핫해졌죠. 마찬가지로 주돈이에게 태극이 있다면 말하자면 그 유사한 대칭되는 개념이 장제에게는 태화가 있는 거죠. 즉, 이 가장 커다란 무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무대,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무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졌으면서 즉 이루어진 모든 것, 그런데 그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더 어떻게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 전체 집합, 그게 태화죠. 그거를 태극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태극, 요거 태극 이런 느낌이고, 태화 그러면은 이런 입자적인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장적인 느낌이죠. 쫙 이렇게 펼쳐진, 무한히 펼쳐진 그 어떤 장의 느낌. 그러나 거의 같은 느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극 그러면 이게 입자적이니까 뭔가 어떤 주동자, 주제자, 주체자, 무언가 만들어내고, 양의 음양을 만들어내고, 사상 만들어내고, 팔괘를 만들어내고, 만물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표현하기에는 좀 좋을 거고,
태화 그러면은 이 음양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공간, 이 사상 팔괴 만물이 만들어지는 이 어우러지는 이 모든 이 공간으로서의 총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된다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태극이 좀 더 주체적인 느낌이라면 태화는 좀 더 공간적인 느낌, 이런 게 좀 더 강한 뉘앙스지만 결국 같은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태일이라고도 했고 태극이라고도 했고 다양한 비슷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 태자 돌림 형제들이 있죠. 태화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 동아시아 사상에서 본체라고 우리가 오늘날 지칭하는 거, 그 본체, 이 본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렵죠. 본체는 저 안에 있는 뭔가 원점 같은, 궁극적인 원점 같은 것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바깥에 있는 저 모든 걸 포괄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서양적인 논리학적인 표현으로는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태화는 말하자면 그러한 이 정몽이 펼쳐지는, 정몽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 모든 스토리가 전개되는 공간을 이 첫머리에서 설정한 장치, 무대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화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상 오늘 나오고 안 나와요. 태화 전편에서, 이 정몽 전편에서 뒤에 가면은 이 역전을 인용할 때 인용문으로서는 나오지만 장제가 지은 말로는 오늘 언급되고 이제 더 이상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스토리가 펼쳐지는 전체 무대로서의 공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자금성 그때 가봤죠? 네. 자금성 가운데 가장 커다란 황제가 모든 것을 펼치는 공간, 이름이 뭐였죠? 뭐였어요? 태화전이죠. 태화전. 태화전. 아까 건도의 변화가 성명을 딱 바르게 하면서 보합태화, 태화를 보존하고 합하는 그 공간을 형상화한 게 자금성 태화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제도 이 태화전 한번 쫙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위한 아주 근원적인 무대의 장을 이제 잘 표현해주는 용어로서 이제 선택한 이제 용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 창세기, 성경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이 그 무대일까요? 태초.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무대는 뭘까요? 신이죠, 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 인간의 구원도 있고, 인간의 무엇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전체 바운더리가 신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신 바깥에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 지금 이 동아시아 사유, 이 깨달음의 사유에서는 이 깨달음의 전체 장을 지칭하는 용어가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 유학자들한테는 흔히 쓰이는 것이 태극일 수도 있고, 이 장제에게는 아직 주돈이랑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동시대에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시대 사람이었으니까, 같이 관직 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어디선가 마주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태극도서를 장제는 읽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동시대에는.
아직 태극이라는 용어가 아직 완전히 확립되고 보편화되기 이전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주돈이가 태극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거, 서양 사람들이 신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그것을 태화라고 하는 말로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과 조금 다른 것은 바로 이 사람인 내가 이 태화에 이르를 수 있다. 내가 태화의 크기만큼 태화가 될 수 있다. 태화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이 인도가 이 천도에 이르를 수 있다. 인간의 성이 이 천명과 하나로 관통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동아시아 사상에는 있죠. 유학에는 있죠. 그러니까 이 태화가 이 온 우주 자연, 이 만물을 아우르는 전체 무대이기도 하면서도 저 태화가 곧 나라고 하는 존재 가능성의 전체장이기도 한 거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장이기도 한 거죠. 궁극의, 나의 궁극이기도 한 거죠. 우주의 궁극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아주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좀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해설을 할 때도 몇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태화라는 거를 주로 어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나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장제가 말하는 이 태화라는 게 뭐 객관적인 혹은 물리적인 그런 실제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즉 그 태화가 결국 유물론적인 우주를 뜻하는 것인가, 그런 시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거에 좀 연결되는 질문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몽을 읽을 때 이게 만약에 유물론적으로 뭐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건지, 아니면 왜 나는 이 태화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관점을 좀 처음에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가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장제는 오늘날 유물론적인 철학자 또는 기철학자, 이렇게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이 조명이 되고 있죠. 특히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 대륙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고 마르크스의 유물론 네,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고 있는 시대 상황이 지금 하에 있으니까 그런 경향으로 당연히 연구하겠죠. 그래서 유물론적인 어떤 경향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과거 유산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맹아가 옛날부터 있었어. 유물론적인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어떤 사명이 있겠죠. 그래서 장제는 원래 예전에는 크게 핫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산 정권 수립 이후에 적극적으로 연구되는 학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장제하면 기철학자, 기랑 관련된 걸로 흔히들 독해가 됩니다. 기, 뭐 이런 걸 보면 유물론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뭐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읽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읽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편들에서 뭐 천체 운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자연과학 비스무리한 이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언급되고 있고, 기라는 말, 벌써 오늘도 기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기와 신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기라는 말이 연거푸 잘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철학이 유난히 예를 들어 다른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에 비해서 기라는 말을 참 자주 쓰고 있고, 그런 기철학자라고 해도 뭐 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제가 이 책을 왜 썼을까?
를 생각하고 읽는다면 거기에서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썼을까요? 이 책 이름이 뭐죠? 책 이름이? 정몽입니다. 정몽입니다. 정몽.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몽은 몽매함. 만약에 이거를 유물론적인 기철학서적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고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아지랭이 어떻게 피어오르는지를 몰라. 너무 바보야. 몽매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연이 굴러가는지 내가 깨우쳐 주겠어. 바로 잡아 주겠어.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아지랭이는 피우는 거야. 남녀는 이런 원리로 교합하는 거야. 이게 야마 인혼의 원리야. 이게 하늘 뭐 천체 1월 해와 달의 원리야. 나 이거 알려줄게. 이거 깨우쳐 줄게라는 걸로 썼다면, 그런 의미의 정몽이라면 유물론으로 읽어도 되죠. 물론 뭐 상당히 오늘날 과학적 지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 애매하지만 뭐 당시에 1000년 전에 애썼다. 유물론으로 참 애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대 계몽이라고 하는 거, 서양의 계몽이라는 거는 그런 측면이 있죠. 과학과 결부되어 있죠. 근대의 계몽은 계몽, 정몽 비슷한 뜻이잖아요. 다 몽매함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몽이 과연 그런 걸까? 기를 깨우치자는 걸까? 하늘에 뭐 별에 떠다니는 원리를 깨우치자는 걸까? 아지랭이의 원리를 깨우치자는 걸까? 글쎄, 앞으로 읽어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나 자신의 한계, 나 자신의 몽매함, 나 자신의 한계를 내가 극복하고 바로잡아서 내 한계 넘어 아주 궁극의 경지까지 나 자신을 한번 깨우쳐 나가보리라 라는 의미의 정몽이라면, 공자께서 성인이 되기를 꿈꾸고 군자가 되기를 꿈꾸고 맹자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외쳤고, 누구나 그 후대의 유학자들도 누구나 배워서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그 전통에서 장제 역시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꿈을 품었던 이 선배 학자, 우리 선생이라고 보고 읽는다면, 이걸 유물론으로 읽는 측면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주조색으로 유물론 철학이라고 읽는 것은 조금 너무나 이 장제 선생님 살아 돌아오시면 섭섭하지 않으실까. 어쨌든 아학적으로 이걸 읽을 때는 유물론은 관심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어볼까? 또 오늘 단서도 보였는데 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같이 무엇이 나왔죠? 신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둘의 서로 대대상의 어우러짐에 기와 신이 함께 나왔습니다. 유물론적인 거를 우리가 앞으로 강조하진 않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뭐냐면, 장제는 그렇다고 유심론도 아니다. 기를 무시하지도 않았다. 기와 신, 기와 마음, 기와 리 다 같이 중시 여겼다. 이게 어쩌면 진실일 것 같습니다. 유물도 아니고 유심도 아니고 유리도 아니고 유자 붙이지 말자. 오직 유자, 온리 유자잖아요. 온리 유자. 그거 붙이지 말자. 장제 그런 사람 아니다. 첫 장부터 태화다. 크게 화, 어우러짐을 이야기한다. 전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어우러지게, 크게 어우러지는 것을 첫머리부터 이야기한다. 그런데 어떻게 장제가 오직 기만, 오직 뭐만 이렇게, 이건 좀 섭섭하다. 태화의 정신으로 앞으로 읽어보자. 네. 또 그것이
아학적으로 읽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이 정몽이라는 책은 아학적으로 쓰인 책이다 라고 믿고 있고 네, 또 실제 그러한지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태화라는 거를 참 나로부터 출발해서 읽기가 아직도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나의 한계, 내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저는 드는 것 같네요. 지금은. 그래서 뒤에 내용을 읽어보긴 했지만 또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느껴질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최종 같은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 넘어가냐? 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된 태화라든지 도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야마와 인온. 야마와 인온은 태화, 도, 역 너무 추상적인 말들이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한 장치가 야마와 인온입니다. 아지랭이 이렇게 뒤섞이듯 또 이렇게 천지가 남녀가 이렇게 교합하여 어우러지듯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 또 추상적으로는 태화, 도, 역 이런 것들은 이 상호 대립상, 대대상의 어우러짐을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그 서로 다른 두 가지, 도가 이름, 일양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 일양의 대표적인 어떤 표현들로 부침, 승강, 동정 이런 또 승부, 불신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건과 곤, 이와 간, 지와 법, 이 빨간색과 파란색 또 그것들을 하나로 다 응축해서 이 고뇌작용,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고뇌작용을 기로 표현했고 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듯하지만 형상 없는 듯하지만 그러나 알 수 있고 그러나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작용 그러나 곤이 드러나고 구체화된 형상적 작용인 곤이 그 본받는 따르는 그 보이지 않는 작용으로서의 건을 신이라고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와 신, 건과 곤 이것들이 어우러져 음과 양 이것들이 하나로 갈마들고 어우러지고 맞물려서 이 모든 것, 이 전체, 이 나라고 하는 나의 마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마음, 몸, 우주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 가장 궁극의 가장 큰 경지인 태화 이것을 나의 비전 삼아 보겠다. 지금부터 그 태화가 되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정몽의 길이다. 네, 이게 첫 단락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수능 특강 느낌이네요. 네, 태화는 나의 비전이다. 네. 막 이렇게 별표 치고 이래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러죠. 태화편 오늘 첫 단락 함께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태허가 이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준비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제가 갑자기 사회자가 됐네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